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아테네는 아티카 중앙평원에 위치해 있으며 세 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아테네 도시 북동부 교외에 위치한 글리카네라에는 아름다운 해변 경관이 펼쳐져 있어 이곳은 환경이 아름답고 많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그중 한 주택가에는 2층짜리 별장이 있었고 이 별장은 크림색 외벽과 주황색 지붕을 자랑합니다. 각 층에는 작은 발코니가 2개씩 있으며 그 위에는 푸른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하색도 있는 이 집은 검은색 금속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적인 색조와 잘 어우러지며 집 주인의 품격과 세련됨을 잘 보여줍니다. 별장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바비스는 33살로 헬리콥터 파일럿이며 아내 캐롤라인은 올해 19살로 남편과는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11개월 된 딸이 있으며 외부에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족입니다. 남편은 잘생겼고 아내는 아름다우며 아이는 귀여웠고 가족은 풍부한 삶을 살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도 그럴까요? 이야기는 2021년 어느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5월 11일,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경, 현지 경찰서는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별장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낮았으며 말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마치 입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전화 교환원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며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발신자 번호를 통해 바비스의 집 주소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2층짜리 별장이 있었고 이른 아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주변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그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변에 인원을 배치한 후 몇 명의 경찰관이 도구를 들고 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별장의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고 많은 서랍이 열려 있었으며 일부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 모퉁이의 계단 옆에는 애완견이 목줄에 매달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보고 범인이 개조차도 놔두지 않은 것을 보아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발걸음을 재촉하며 위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2층 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아기의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남편 바비스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고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눈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캐롤라인은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있었는데 아기 딸은 엄마 옆에 앉아 울면서 엄마를 깨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바비스의 결박을 풀어주고 눈가리개를 벗겨주었습니다. 바비스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주위를 둘러본 후 침대 위에 캐롤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바비스는 캐롤라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몇 시간 전에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캐롤라인 크라우치는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며 사건 발생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한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으로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2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그리스의 알로니소스로 이사했습니다. 알로니소스는 에게에 위치한 아름다운 작은 섬으로 그곳에서 캐롤라인은 카약과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카약을 조정할 수 있었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딸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많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태권도를 배워 검은띠를 획득했고 예술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교의 춤과 연극 공연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캐롤라인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캐롤라인은
가족과 함께 작은 섬에서 생활했습니다. 에게에는 로맨틱한 명소로 유명해 수많은 연인들이 이곳을 찾곤 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캐롤라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 29살의 바비스는 알로니소스로 휴가를 떠났고 그곳에서 15살의 캐롤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롤라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단번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롤라인이 해변을 좋아하자 바비스는 그녀를 해변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햇볕을 쬐고 일몰을 감상하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에도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헬리콥터 파일럿으로 가정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사로 캐롤라인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었지만 바비스는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캐롤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비스는 여자아이를 기쁘게 해주는데 능숙했으며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에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헬리콥터를 몰고 캐롤라인의 학교 상공을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이것이 매우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캐롤라인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사랑이었습니다. 15살의 캐롤라인은 빠르게 바비스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캐롤라인은 피레아스 대학교의 통계학과에 입학했고 이 기간 동안 그녀와 바비스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롤라인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바비스는 이미 여러 차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진 캐롤라인은 그 감정에 빠져들었고 18살이 되자마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바비스는 교회의 조용한 환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도시를 떠나 글리카네라의 별장을 구입해 캐롤라인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딸 리디아를 얻게 되었고 작은 강아지도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 돌아가서 바비스는 겨우 큰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그날의 일을 묻기 시작했고 바비스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 30분경 가족 3명이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비스는 아래층에서 큰 소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 같았고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 순간 복면을 쓴 3명의 강도가 갑자기 침실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매우 난폭해 보였습니다. 부부는 겁에 질렸고 딸 리디아도 소음에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강도가 바비스의 머리에 무기를 겨누며 집에 있는 돈과 값비싼 물건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비스는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집에 돈이 있다고 말하며 돈을 보관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들을 설득해 다치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찮았고 울음소리를 이웃들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아기를 향해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강도는 캐롤라인의 목을 세게 눌러 그녀의 얼굴이 침대에 바짝 붙게 했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바비스는 매우 초조해하며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강도들에게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입까지 막혔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강력한 접착대로 그를 침대 옆에 묶어두었고 이후 바비스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그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딸의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캐롤라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비스는 모든 힘을 다해 접착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끝으로 어렵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점검한 후 바비스는 경찰에게 총 15,000유로, 약 2,240만 원과 몇몇 보석이 사라졌으며 부부의 결혼 반지 또한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비스는 눈이 가려진 동안 강도들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언어는 알바니아어 또는 조지아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숙련된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아마도 전문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바비스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내에는 많은 알바니아인과 조지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시민들에게 30만 유로,
약 4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조지아인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36살의 장신 남성으로 한 노부부의 집을 강도질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살해된 후 3일 후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그리스 북동쪽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자를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지아인은 자신이 두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부부의 집에서 그의 DNA를 발견했고 이에 그는 노부부 집에 들어가 강도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캐롤라인의 집에 간 적도 없고 사람을 해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경찰은 몇 가지 특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후 나올 동안 그는 의자에 묶인 채로 엄격한 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캐롤라인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명을 앗아가는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은 그 지역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캐롤라인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용의자는 외국인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바비스와 인터뷰를 원했지만 바비스는 집에 있을 때마다 슬픔에 잠긴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슬픈 눈빛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바비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바비스는 매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되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범인의 죄행을 비난하고 경찰에게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후 바비스는 인스타그램에 캐롤라인과 해변에서 찍은 결혼사진을 올리며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사랑하는 사람아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의 캐롤라인은 꽃을 들고 바비스의 손을 잡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한 그리스 국민들은 바비스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의 잔혹함을 비난하며 경찰이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해 전 캐롤라인이 막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직후 바비스는 그녀에게 간절히 청혼했습니다. 그는 캐롤라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데리고 포르투갈의 알가르브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즐기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캐롤라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리스 전통 결혼식과는 달랐고 두 사람은 소수의 친구들만 초대했고 캐롤라인의 부모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식에서 캐롤라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콤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비스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깊은 눈빛으로 캐롤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바람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며 맹세를 나눴고 참석한 하객들도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라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불행히도 사고로 유산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캐롤라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감정은 매우 침울해져 있으며 성격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캐롤라인은 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바비스는 더욱 그녀를 아끼며 두 사람은 함께 아이의 출생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1년 후 그들은 딸 리디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캐롤라인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가정에 쏟았습니다. 바비스는 일 외에도 자주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외출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해변이었습니다. 리디아가 태어난 후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캐롤라인은 동물보호소에서 2달 된 유기견을 입양해 리디아와 함께 자라도록 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록시였으며 부드러운 갈색과 흰 털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엔 매우 얌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부부가 매우 다정하다고 생각하여 입양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종종 비행임무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강아지 록시의 합류는 엄마와 딸에게 더 많은 동반자를 제공했습니다. 리디아는 록시와 놀기를 좋아했고 캐롤라인도 록시를 또 다른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제 바비스는 이러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캐롤라인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범인의 행위를 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경찰은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을 재방문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캐롤라인 집의 CCTV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비스가 혼자 딸을 안고 거실 소파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20분, CCTV의 메모리 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바비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강도들이 침입한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약 3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경찰은 CCTV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람이 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별장의 모든 문과 창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지문이나 DNA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강도가 실제로 침입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밤중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수상한 점은 부부의 전자기기 기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4시 5분 전까지 캐롤라인의 심박수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시 5분부터 심박수에 갑작스러운 이상 변동이 나타났고 6분 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시점은 바비스가 말한 강도들이 침입한 시간보다 20분 일찍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바비스의 휴대폰에는 걸음수를 기록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바비스는 4시 30분 이후에도 1층과 2층 사이를 계속해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간에 그는 이미 강도들에게 제압당해 침실에 갇혀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에게서도 바비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신체 언어 전문가가 바비스가 카메라 앞에서 매우 수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비스가 슬픔을 매우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눈을 가리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정면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체 언어에서 이것은 기만과 숨김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새로운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원래의 가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있는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고 진짜 범인은 바로 캐롤라인의 남편 바비스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비스는 여전히 그의 연기력을 발휘하여 대중 앞에서 아내를 잃은 애절한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캐롤라인의 장례식이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알로니소스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섬 주민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러 모여들었고 캐롤라인의 나이든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비스도 딸 리디아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바비스는 비통하고 깊은 애정을 담아 묘비를 바라보며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캐롤라인에게 꽃다발을 헌정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장모를 꼭 껴안고 가볍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연극의 진실을 간파했고 더 이상 바비스에게 연기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 대의 경찰 헬리콥터가 멀리서 날아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음을 모든 이에게 알리며 이제 바비스를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비스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이후 바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8시간에 걸친 신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 앞에서 바비스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테네 경찰, 언론, 그리고 국민들을 37일 동안 속인 후 아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울면서 캐롤라인이 첫 유산 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했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자주 그와 말다툼을 했으며 때로는 그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딸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바비스는 경찰에게 그날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캐롤라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화를 내며 딸 리디아를 침대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리디아는 겨우 11개월 된 아이로 침대에서 떨어진 후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딸이 다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딸을 안아들면서 캐롤라인에게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캐롤라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부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베개로 눌렀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가 진정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지만 몇 분이 지나도 캐롤라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비스가 손을 떼고 보니 아내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해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비스는 공포에 휩싸였고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 강아지를 벨트로 목을 졸라 죽인 후 다시 침실로 돌아가 일부 귀중품을 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후 그는 스스로를 묶고 눈을 가린 뒤 입을 틀어막아 마치 진짜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바비스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그의 오토바이 연료 탱크에서 결혼 반지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비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경찰은 그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37일 동안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기 때문에 경찰은 바비스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박수 변화에 따르면 캐롤라인은 깊은 잠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큰 감정적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캐롤라인의 비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일부는 암호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일기 내용을 해독한 후 바비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빈번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임신 중이었고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비스의 상처 주는 행동을 견딜 수 없어 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바비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의 통제와 정신적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후 캐롤라인은 바비스에게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아테네 북부에 집을 하나 구해놓았고 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또 한 차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캐롤라인은 딸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타협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떠날지 남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후의 일기에서는 다툼의 원인을 자신의 호르몬 불균형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의 한 친구도 경찰에게 결혼 후 캐롤라인이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캐롤라인은 친구에게 딸과 함께 바비스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지만 날이 밝기도 전에 집에서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건이 바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바비스에게 고의살인, 동물학대, 허위진술 제공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아테네에서 캐롤라인 살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결혼 치료사인 엘레니 밀로노플로우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바비스가 결혼 생활에서 캐롤라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남편 몰래 치료사를 찾아가 자신이 통제당하고 묶여 있으며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의 통제욕은 극단에 이르렀고 심지어 캐롤라인이 5유로 약 7,500원조차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는 캐롤라인의 외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했으며 캐롤라인이 꼭 외출해야 할 때는 바비스의 친구가 운전하는 택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비스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해 언제나 아내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캐롤라인에게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부모나 친구를 포함해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치료사는 법정에서 바비스의 이전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캐롤라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딸이야말로 그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사는 여러 차례 이혼을 권유했지만 캐롤라인은 항상 딸을 위해 참고 견뎌냈습니다. 또한 치료사는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었으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캐롤라인은 아직 중학생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비스는 그런 캐롤라인에게 단호하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더 큰 꿈을 제시하며 그녀를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헬리콥터 여행, 결혼,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캐롤라인을 가두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 바비스가 통제성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지며 오만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 중심적이며 극도로 자만심이 강해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롤라인이 그를 떠나겠다고 명확히 표현했을 때 바비스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롤라인이 잠들었을 때 그녀를 해치기로 결심했고 이후 대중 앞에서 깊이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중을 속이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격정 범죄라는 주장이 피고인 바비스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꾸민 이야기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국의 주목을 받았고 재판 기간 동안 바비스에게 속았던 국민들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법원 밖에 모여 바비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지역 여성 보호단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거리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바비스를 괴물,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그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맑은 의식 상태에서 아내와 반려견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외국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매우 악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은 피고인 바비스에게 고의살인죄가 성립됨을 선고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에서 이 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외에도 바비스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10년의 추가 징역형과 2만 유로, 약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 제공 혐의로 인해 총 11년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비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바비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보안 수준이 높은 교도소인 코리달로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입니다. 처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조지아인은 혐의를 벗었지만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게 강압 수사를 했던 3명의 경찰관은 강등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1개월이 된 리디아는 바비스의 어머니가 임시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의 부모는 손녀가 살인자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손녀의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캐롤라인의 고향인 아름다운 알로니소스로 이주했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리디아는 점점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금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큰 눈과 긴 속눈썹은 캐롤라인을 꼭 닮았습니다. 때때로 외할머니는 리디아의 모습에서 캐롤라인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조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